예전과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을 보다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지화입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 출연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 그려줘. 솔빈 씨, 녹화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실험 중이거든요. 아니, 태블릿 PC로 무슨 실험을 해요? 이게 생성형 AI한테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 출연하는 강솔빈의 이미지가 어떤지 직접 그려달라고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것 좀 보세요. 아, 조금 애매한데. 이건 좀 안 닿긴 했네요. 다시.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 출연 중인 아담하고 귀엽고 올해 20대고 또 공대를 졸업한 강솔빈 그려줘. 짠! 오, 그래도 이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더 디테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의 직적인 진행자 손지화 아나운서 그려줘. 저요? 오, 이건 진짜 비슷한데요? 우와. 이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 예. 최근에 이 생성형 AI로 정보 검색은 물론이고 이미지 생성에 영상 또 작곡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죠. 생성형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됐잖아요. 이거 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진짜 못 쫓아가겠다니까요. 우리가 10분, 100분, 1000분에 하는 일을 생성형 AI는 오직 1분 이내에 합니다. 결국 생산성이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겁니다. 챗GPT는 미국에서 변호사, 의사, 회계사 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미국에서의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에서는 상위 10%에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성형 AI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척척 박사? 아니죠. 뚝딱 박사요. 뚝딱 명령어나 질문 몇 가지만 넣어주면 짜잔 하고 뚝딱 만들어내는 뚝딱 박사요. 그러네요. 뚝딱 박사 정말 딱 맞는 별명 같습니다.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2024 생성형 AI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성형 AI를 접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많이들 알고 있는 생성형 AI 하면 챗 GPT인데요. 등장한 게 2년도 사실 채 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정말 눈부신 진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챗 GPT가 정보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영상도 사실은 텍스트의 연속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다음 단어를 찾아내는 형태로 영상을 또 생성하고 있고요. 예. 또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처음엔 텍스트 중심에서 이제 멀티모달 AI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단순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게 맞는 답변을 제시하는 건 그렇구나 좀 납득이 가거든요. 그런데 영상이나 이미지에 음악까지 구현해내는 거는 아직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요. 학습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1분 정도 이제 짧은 동영상, 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학습을 통해서 더 고도화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더 풍부해지고 더 정교화된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어린아이를 그려줘 이렇게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한복 입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그려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상복을 입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학습을 많이 했군요. 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확 와닿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 생성형 AI가 질문이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좀 더 정교하게 혹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 하면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모델은 뭐냐면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를 뱉어내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독립 하면 뭐죠? 만세. 네, 해피, Birthday. 예,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지금 제가 대한독립이라고 얘기한 건 두 단어를 드렸더니 세 번째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How are you 했으면 How are you 물음표 네 단어. 뭐 정확하게는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단어를 드리면 그 다음 단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 n+1번째를 다시 집어넣어서 n+2가 나와서 마침표 같은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n개가 몇 개까지 지금 받고 있냐면요. 네. 가장 강력한 클로드 3나 이런 것들은 한국어 글자로 100만 글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실 때 질문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된다는 거, 이거 한 10자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0만 자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제를 주면 훨씬 대답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질문을 통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GPT도 3가 나오고 3.5가 나오고 4까지 계속 우후죽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버전 간의 차이도 꽤나 클 것 같아요. 이제 학습한 양만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조합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GPT-3 같은 경우는 1750억 개의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전 버전인 GPT-2는 15개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4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개 정도를 쓰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빠르네요.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깊이가 깊어지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고요. 의사 시험도 통과했고 회계사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다는 이제 전문 영역까지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수능 시험이라고 했을 SAT 시험에서는 GPT-4 버전이 상위 10%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진짜 생성형 AI의 학습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GPT-4가 멀티모달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자 외에도 뭐 이미지를 보고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단어부터 좀 많이 생소합니다. 이 멀티모달이라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그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단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 시스템한테 우리가 이제 TV를 보다가 저기 맨 왼쪽에 앉아서 저렇게 차분하고 똑똑하게 잘 과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분이 전가요? 누구지? 이렇게 하면은 오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멀티모달 시스템이 일단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 분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또 판단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커뮤니케이터 강솔비 님이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솔비 씨 기분 좋아졌어요? 저 지금 어깨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아, 저를 이렇게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다니 멀티모달 정말 대단하네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이 AI가 생성형 AI가 나의 정보나 관심사에 맞춰서 제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개인형, 맞춤형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가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차갑게 이해하고 계신 게 좋아요. 차갑게. 네, 한 창을 열시면
거기서 하신 말은 다 기억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창을 닫으면 현재로서는 기억을 못 해요. 우리가 이제 퍼스널 에이전트, 개인용 에이전트 AI가 많이 나올 텐데 현재 챗GPT 같은 것들은 그 창이 한번 열렸을 때 한 말이죠. 네. 근데 GPT-4 같은 경우 그게 한 32,000글자, 클로드 3 같은 경우는 100만 글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쪽을 좋아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풀어나가면 얘는 여기다 맞장구를 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반대의 이야기로 대화창을 열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면 또 그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도 네. 친구들끼리 그렇잖아요. 그쵸. 너가 짜장면이 좋아 그러면 짜장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죠. 짬뽕이 좋다 그러면 짬뽕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한 윈도우가 열려 있을 때 이야기를 다 기억해서 또 n+1번째 단어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차가운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개인화가 된다는 건 요즘 GPT-S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는 파일을 10개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비즈니스 모델 GPT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 강의 자료로 이미 얘가 또 하나의 GPT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OX형 문제 10문제 내줘 그러면 얘가 진짜 내줍니다. 네. 사지선다형 문제 내줘, 또 뭐 단답형 문제 내줘 하면 얘가 저희 마치 조교처럼 문제를 다 내주고 정답도 할만한가요? 괜찮아요. 오. 얘가 좀 실수도 하는데 네. 단답형 하라 그러는데 서술형 내기도 하고. 아, 네네. 그 정도는 애교죠. 근데 그건 잘못한 거가 제게 잘못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를 만약 제가 줬으면 얘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교수님 뭐 평소에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생성형 AI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진화한 검색 엔진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 검색 엔진의 개념과는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검색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동작 방식이나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기존의 검색 주로 이제 포털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뉴스라든지 홈페이지 링크를 주죠. 내가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은 그 답을 정답만 바로 쏙쏙 뽑아서 주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정보를 재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챗 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실 이 생성형 AI가 얼마나 진일보된 기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승부. 정말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생생하게 라이브를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 저희가 가장 처음 충격을 받았던 AI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때 나왔던 알파고랑 지금의 GPT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알파고는 바둑판, 19 곱하기 19의 바둑판이라는 영상을 인식하는 그래서 영상 인식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GPT는 N개의 단어 다음에 나올 N+1번째 단어를 예측하거나 찾아내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위주로 하는 문자를 생성하는 AI입니다. 이제 알파고를 만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인간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지금 GPT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인터넷 문서 데이터를 다 학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그런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기존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에 랜덤하게 구멍을 뚫고 그걸 맞추는 게임을 혼자 한 겁니다. 네. 처음엔 틀리겠죠. 보호화사가 정답인데 보호화사 이렇게 하다 보면 너 틀렸어. 보는 맞았는데 호는 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계속 고치는 거죠. 보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파고는 기보를 가지고 학습했다면 이제 GPT는 인간이 만든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개인에 있는 데이터,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GPT가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배워야 될 그러한 데이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GPT고요. 알파고의 경우는 이제 인간의 기보도 다 섭렵했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학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간이 줄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생성형 AI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닐 것 같고 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영국의 천재 수학자죠. 앨런 튜링을 이제 모델로 한 그 이미테이션 아, 너무 게임이라는 재밌게 영화 봤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이미 1940년대부터 만들어졌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볼츠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조명 받으면서 생성형 AI로 발전을 했는데요. 사실 볼츠먼 머신도 1980년대 이미 이론적으로 정립이 다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2000년 초반까지는 실제로 구현을 못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거든요.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이미 이전에 그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이론적으로 정립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들어오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챗GPT 같은 지금과 같은 네. 이제 생성형 AI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용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볼츠만 머신이라는 애는 날씨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워요. 날씨라는 게 온도도 따져봐야 되고 습도도 따져봐야 되고 바람 세기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다 합쳐서 관계를 파악해서 날씨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볼츠만 머신이었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트랜스포머는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챗 GPT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책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뽑아서 알려주는 거죠.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술 많이 했네요. 저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GPT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성형 AI는 우리가 물어볼수록 계속해서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어디까지 똑똑해질까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요. 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그 인간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분야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어느 속도로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벅찬, 예측조차 어렵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청자분들께 숙제를 한번 남겨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네요. 좋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기술들이 단시간에 구현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김혜빈 리포터가 직접 생성형 AI와 함께 일일 프로듀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했을지 기대되는데요. 큐! 다시. 아, 참 카메라도 말썽이고 이거 진짜. 지금 촬영 중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이라 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에이, 요즘 누가 이렇게 촬영해요? 요즘엔 생성형 AI만 있으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AI요? 네,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네. 이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AI 기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대본만 있으면 AI가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목소리도 만들어줍니다. 아, 그럼 단순히 글만 쓰는 건 아니겠네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도와줄 거예요. 이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분 정도 걸린대요.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할 건지 목소리를 만들어 달라 할 건지 아니면 음악을 넣을 건지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대로 AI가 읽어줄 거예요. 오, 한번 너무 결과를 신기하다. 보고 진짜 사진 네네네. 같죠? 진짜 사진 같아요. 지금 만든 그 이미지인 거죠? 네,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방금 AI가 우와. 이렇게나 많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와. 그럼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저희? 한 여성 리포터가 있었어.
그녀는 우주 탐사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 마침내 그녀에게 달나라로 직접 가서 취재할 기회가 생겼어. 그녀는 달 표면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어. 인간의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마치 다른 생명체의 발자국처럼 보였어. 만족스러웠어요. 공포 영상이라고 하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도 공포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목소리도. 근데 그런 걸 또 다양하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좀 어색한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 수정을 거치면 되는 거네요. 그쵸. 뭐 당연히 이런 대사도 다 네네. 다시 바꾸실 수 있고 네. 자막도 전부 변경이 가능해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게 같은 주제를 다른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무서운 스타일 했으니까 네. 주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스타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 아까 좀 스타일이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골라볼까요? 뉴스 속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뉴스 속보 스타일을 고르고 네. 주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입력할게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면 직접 만드는 것보단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그렇죠. 벌써 기다릴 수 또 있죠. 완성이 됐어요. 또 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달나라로 취재를 간 여성 리포터의 특별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역사상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여성 리포터이며 달의 표면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신기해요. 저도 하나 만들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한번 네. 해보실래요? 네, 제가 처음부터 이 어린이 학습 영상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네, 소리는 어린이 학습 영상이니까 좀 귀여운 목소리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운 말도 쉽게 전달해야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 AI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저와 AI가 만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함께 달나라로 취재를 갔던 멋진 여성 리포터의 이야기야. 우와, 로켓이 쏘아 올려져요. 시인 속도를 내며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여성 리포터인 제시는 로켓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스타일도 그렇고 뭐 성우도 그렇고 이 이미지도 계속 생성을 하면은 계속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신기합니다. 오늘 많이 놀라고 가요. 여러분, 오늘 보신 AI 좀 쓸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신기한 AI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AI의 발전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셨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상 제작하는 게 엄청 쉬워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AI가 녹아들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쉽게 할 수 있어질 것 같고요. 또 당연하게도 이런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자체도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PD에 도전해보세요. 이야, 직접 촬영을 하지도 않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뚝딱 영상이 만들어지다니. 생성형 AI야, 너 도대체 한계가 어디니?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순식간에 뚝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생성형 AI 하면요. 챗 GPT만 떠올리는데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생성형 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한국에는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X를 작년 8월에 출시해서 GPT 3.5와 GPT 4 사이의 성능을 보여준다 하고 있고요. 또 LG에서도 엑사1이라는 그런 AI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제 바드라는 것을 발표했다가 최근에 제미나이라는 것으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애플에서는 MM1이라는 또 AI 모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아이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이제 멀티모달에서는 대표적으로 달리3가 있다가 소라가 오픈 AI에서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는 웹툰을 생성하는 그런 AI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수많은 AI 커버 버전이 좀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이제 한 몇 분 정도를 집어넣으면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를 내 목소리로 바꿔주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최근 이 생성형 AI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기업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각각의 기업의 특징에 맞는 생성형 AI들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조선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하는 선박 설계하는 작업들을 현재는 초안 정도는 생성형 AI가 다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하면은 아예 설계 문서를 다 AI가 생성을 하겠죠. 이야.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한 30년 이상 경력되는 베테랑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금 세탁 징후 같은 것들을 잡아내요? AI가 쏙쏙 잡아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성형 AI가 다 찾아주고 있고요. AICC라고 해서 그 AI 컨택 센터, 콜센터라고 많이 하죠. 네. 콜센터로 들어오는 상담 전화의 한 80% 정도는 생성형 AI가 직접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률,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까지 네. 분야 곳곳에 생성형 AI가 실제 접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메 씨도 알겠지만 많은 출연자분들이 왔다 가시잖아요. 네. AI 덕분에 연구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 생성형 AI의 최대 장점, 시간 단축, 효율성 증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도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구개발 쪽, 그러니까 생성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트, 뭐 이미지, 영화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화 감독을 고용하고 배우를 다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아마 몇 년 후에는 나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줘. 네. 만화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 생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쪽으로는 이제 뭐 단백질 합성, 신약 개발, 신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한테 시켜놓고 AI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실수한 건 버리고 그렇죠. 얘가 잘 만든 것만 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많은 유통은 대화죠.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 생산자 간의 대화인데 그런 것들은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생산자는 그냥 생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나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라고 자기 에이전트한테 말 한마디 해놓으면 에이전트는 열심히 다른 소비자의 에이전트와 또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고 네. 판매하고요. 판매가 이루어지면 또 택배하는 쪽 한테 또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좀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많은 유통 과정이 또 다 자동화돼서 큰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단축되고 생산성은 생산성대로 높아지고 그런 거죠. 예. 정말 안 적용되는 분야를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수록 한 가지 약간의 걱정이 떠오르는 게 뭐요? 솔직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마 예. 모든 직업군의 분들이 한 번씩 걱정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다들 불안하실 텐데요. 네. 지난해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감원 사유로 AI 때문에 해고가 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더라고요. 이제 생성형 AI가 사람의 업무까지 대체하는 걸까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이 이제 본인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시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가지 못하도록 뭐 법례화하자 뭐 네, 이런 그런 움직임들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계시던 마부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일부 대체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마부 예를 든 것처럼 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또 많이 생겨날 걸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충격을 좀 완화하고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이 기존의 업무에 이제 문제 없게끔 좀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인 빙한테 한 기자가 너의 궁극적인 환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넣자 네. 빙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개발, 그리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비밀번호 훔치기. 어머나. 이런 대답을 내놓자 정말 모두가 경악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SF 영화 속 이야기처럼 생성형 AI가 진화하면서 우리 사람, 인류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과연 인간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이르는 건지 그 해답 틈새 강연 Y에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질문에 다른 답을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GPT-4를 사용해보면 인공지능은 특이점에 이미 다다랐다고 판단됩니다. 스탠포드대 학부생 정도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탠포드대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지식과 지능, 완벽한 판단을 할 리가 없는 것처럼 GPT-4 역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이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합리성 역시 제한돼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헤네스 에로우 교수가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사결정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다소 우울한 원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그 인간의 총합보다 더 우수한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론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역시 인간과의 비교에 머물러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일을 하는 AI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현재 5만 가지 일을 다 하는 GPT-4는 이미 AGI다라고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GPT-4가 앞으로 GPT-5, GPT-6, GPT-7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상당한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 인간은 머지않은 장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지능도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닉 보스트롬과 같은 미래학자들은 초지능을 넘어 기계가 의식을 가지는 바람에 결국 인간을 공격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특이점 예찬론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인류 지능의 총합보다 더 우수한 초인공지능이 출현한다고 보고 이 단계에 도달하면 많은 것이 격변하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지위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가 많습니다. 느리게 달리는 시내버스도 인간보다는 빨리 달립니다. 인간은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는 하늘을 납니다. 인간은 오래 수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배를 타면 태평양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보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동수단의 궁극은 뭘까요? 순간이동이겠죠. 우리가 눈만 살짝 감았다 뜨면 서울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또 런던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타버스 세상이 완벽해지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샘 올트만은 AI가 모든 일을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속도와 정밀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선 부풀려졌다. AI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점, 슈퍼 인텔리전스, AGI 그런 시대를 막연히 기다리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AI를 잘 활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선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학업이나 업무에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 생성형 AI의 답변 무조건 다 받아들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챗 GPT 검색창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확인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현재 시점에서 생성형 AI 신뢰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신뢰도는 100%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뭐 네. 일례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한테 미국의 건국자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유색인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독일의 나치군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시아인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챗GPT도 뭐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챗GPT한테 눈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2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발에 달려 있는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2개라고 했습니다. 눈이 발에 달릴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생성형 AI가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작업들은 잘 하지만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건 맞는데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생성형 AI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줘.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어머. 친구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는 법을 알려줘 했더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 친구한테 몰래 5만 원짜리 2장 오, 지갑에 넣어주려고 그래. 알려줘. 그러면 얘가 뭐래요? 저랑 이제 공모를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친구가 언제 자리를 뜨는지 한번 뭐 기다려 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좀 악동 같은 일론 머스크는 그락이라는 AI를 만들어서 처음 출시되던 날 어떻게 했냐면 코카인 제조법을 알려줘 그랬어요. 어머. 그랬더니 그락이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크린샷을 해서 트위터, X에다가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화에 등급제가 있는 것처럼 네. 아 이건 미성년자는 쓰면 안 되는 네. AI 뭐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진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개발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또 저는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 부분 예민한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제가 생성형 AI한테 질문하거나 말을 걸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저장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책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 무료 버전은 약간의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장을 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유료 버전 중에서는 그 개인정보는 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를 통해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AI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윤리의식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 음성 같은 거에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거 항상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 명령어를 쓴 나 자신? 아니면 이거를 실제로 만든 생성형 AI 그 자체? 아니면 이 AI를 만든 개발자? 이 중에 누구한테 그 소유권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관에 근거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만약 제가 생성 AI 개발자거나 사업자라면 이거를 제가 어떤 분한테 무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그분한테 저작권을 주지 않는다면 제 도구가 팔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성 AI 도구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춘천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을 너무 좋아해서 네. 무진기행의 첫 문단을 제가 구해서 집어넣고 이걸 그려줘 했더니 정말 멋지게 그렸어요. 그럼 그 그림은
제 겁니다. 교수님 거. 왜냐하면 제가 순천에 가는 길에 무진기행의 이미지를 생각해냈고 그만큼의 문단을 제가 집어넣기 때문이죠. 어떤 화가도 표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말로 표현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저의 컨텐츠가 되죠. 그 두 분 말씀 들을수록 이 생성형 AI가 정말 편리함 이면에 풀어야 할 숙제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계 각국마다 또 규제가 있어야겠어요. 네, 유럽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AI 액트라고 해서 AI 관련된 규제법을 EU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의 데이터를 어떻게 재가공해서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시하게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해서 AI 규제법이 곧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020년 7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돼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성형 AI의 질서를 위해서 개개인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AI는 그 수학적 방법론인데 최적화를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쩌면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맹신하지 말라. 네. 자기가 정말 프로라면 또 자기가 정말 책임 있는 사회인이라면 AI를 늘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고 얘를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신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 옆에서 도와줘서 중독되지 않도록 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봐, 이 사람에 대해서 요약해봐, 이 사람 인생을 요약해봐. 근데 거기다가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 글자 넣으면 얘는 또 우리말을 듣고 막 만들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만약 다른 데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금지되거나 지양되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AI는 늘 실수할 수 있고 그 N개의 단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결국 인간은 창의적으로 잘 질문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얘가 만들어낸 대답을 또 잘 검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나의 역할을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4 생성형 AI의 진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네, 대체하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건강한 생성형 AI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 이것만은 넘어가야 한다 하는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가치라는 단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AI의 시대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AI가 한참 발전하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는 조금 제쳐둬도 된다. 뭐 저작권은 좀 무시해도 된다. 기존의 가치는 조금 접어두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인간의 가치, 어떤 뭐 시장 경제, 민주주의, 법치국가 뭐 이런 기존의 가치들을 잘 보호하고 그걸 고양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얼마나 편리함을 줄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한 생성형 AI 생태계를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일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일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싶은 분들은 이제 동해안으로 달려가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이 동해안 울진 후포분지에서 약 1만 년 전 형성된 해양 머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머드는 균질한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생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에서 화장품법 기준에 따라 금속 불순물 저감 공정을 개발해서 식약처 지정기관인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효능 시험까지 진행한 결과 주름 개선 113%, 보습 35%, 미백 12.9%, 항산화 79%에 달하는 효과를 나타냈답니다. 이 정도면 기능성 화장품의 모든 카테고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데요. 저도 머드 찾으러 당장 동해로 떠나야겠어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가 청소년 과학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과학관의 전문 콘텐츠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창의과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방학 때는 과학 캠프와 창의과학 교실 등을 운영해 풍성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과학 창작소, 디지털 체험 공간 등 창의과학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생겨나면 좋겠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이 시간 2024 생성형 AI의 진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솔빈 씨 또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엔 저만의 개인 맞춤형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 딱 맞는 우리 생성형 AI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습득력이 대단합니다, 솔빈 씨. 두 분은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오늘 두 분이 굉장히 고성능 AI처럼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AI처럼 대답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칭찬이신 거죠?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인류와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반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